세찬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 부서지는 바위 해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의 바위 해안은 물속에 잠겨 있기도 하고 공기 중에 몇 시간씩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따가운 햇빛에 노출된 바위 해안에는 약동하는 생명의 움직임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바위 해안의 세계도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의 치열한 전략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곳 바위 해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생물들의 세계가 감춰져 있다. 담치들로 뒤덮인 바위 해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녀석은 바로 바위개다. 마치 젓가락질이라도 하듯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능숙한 솜씨로 담치 사이에 붙은 해조류를 뜯어먹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간의 침입에 놀란 모양이다. 숨을 곳을 찾던 바위개는 급한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바위개 살려요. 바위개가 바위 틈 사이에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 바위개가 개펄이나 다른 곳에 사는 개들보다 훨씬 더 납작한 이유는 이런 바위 틈 사이에 숨어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틈 속에 숨어있게 되면 웬만한 침입에도 끄덕없이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아니, 이건 뭐지?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요? 적의 공격에 놀란 바위개는 잽싸게 다른 바위 틈 속으로 몸을 숨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던가 강한 집게발이 어김없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침입자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진다. 마침내 바위개는 잡혔던 한쪽 집게다리를 뚝 떼버리고 달아났다. 몸의 일부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은 생명이 위태로울 때 쓰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다리가 잘린 안쓰러운 모습이 되긴 했지만 다리 하나만 떼어내면 몸의 일부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다리야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생기는 것이다. 한반도는 삼면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바다와 접해 있으며 바위 해안은 우리나라 어느 연안에서나 흔히 볼 수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물결에 이리저리 몸을 휩쓸리고 있는 이 녀석은 성구동물이다. 성구동물의 몸은 긴 몸통과 끝에 난 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먹이를 먹을 때는 아주 멀리까지 몸을 늘릴 수가 있다. 성구동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바위 틈이나 암초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 성구동물은 항문이 배꼽 부분에 있어서 고등동물로의 진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끼 귀처럼 생긴 촉수를 위로 뻗고 있는 이 녀석은 해조류를 잘 먹기 때문에 바다의 토끼라고 불리는 군소다. 이들은 껍질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포식자들이 싫어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염치는 없지만 맛있게 먹었으니 배설하는 일은 당연한 일. 바위 해안의 생태계는 다른 어떤 해양 생태계 못지않게 다양한 구성원을 지닌다. 이런 사실은 바위 해안의 돌 하나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갑작스런 노출에 놀란 엽새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하달고등은 햇빛을 피해 돌 밑으로 도망가기 바쁘고 배를 바닥에 붙이고 돌아다니는 납작벌레와 개치렁이도 돌 밑으로 숨기에 바쁘다. 아열대성 개오지도 따가운 햇살에 돌 밑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8장의 껍데기로 몸을 감싼 이 군부는 급한 김에 팔의 밑으로 숨어버린다. 몸 길이가 1cm도 안 되는 바다거미 놀라 나머지 가느다란 다리로 걸음을 재촉한다. 남해안에서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거제도 남부의 바위 해안. 속이 훤히 비치는 물웅덩이에서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녀석을 만났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이 녀석은 갯민송 달팽이. 연체 동물에 속하는 갯민송 달팽이는 알록달록한 몸빛깔을 자랑하는 만큼 독특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망둥어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다. 배가 고팠던 망둥어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던데 이놈아 좀 맛있게 생겼는걸. 그러나 몇 번 시도를 해보지만 망둥어는 먹지 못하고 돌아서 버린다. 갯민송 달팽이는 몸에서 독이 든 화학물질을 내뿜는 독특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망독은 이제 이 화려한 녀석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바위 해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갯민송 달팽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갯민송 달팽이는 보통의 고등류와는 달리 폐각이 거의 없고 대신에 기어다니기 위한 다리가 발달돼 있다. 그러나 거제도 남부 해안의 한 무인도에서 발견한 이 갯민송 달팽이도 큰 발을 자랑한다. 그러나 몸의 상당 부분이 폐각으로 덮여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통의 고등류로 오해하기 쉽다. 이 녀석은 아직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밝혀져 거제도 남부 바위 해안의 생태계가 아주 양호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반쯤 투명한 몸에 돌기가 난 이 갯민송 달팽이는 헤엄을 치고 있다. 어때요? 이만하면 내 헤엄 솜씨 멋있지 않아요? 온 몸은 곤약처럼 흐물흐물한 형태로 돼 있고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에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수영을 즐기고 있다. 해수면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하루에 2번씩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변화로 인해서 바위 해안은 밀물이 되면은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등 지형과 환경 조건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물에 잠겨 있을 때보다 공기 중에 노출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온도와 수분 변화 등의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 빠진 바위 해안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총알고등과 갈고등이다. 이들은 바위 표면에 서식하는 규조류나 남조류 등의 미소조류를 갉아먹는데 햇빛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해조류를 부지런히 먹어치운다. 총알고등과 갈고등은 해조 식성고등으로 넓은 발을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다. 이들의 먹이 사냥에는 치설이라는 날카로운 이빨이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치설은 유연성 있는 톱으로서 총알고등은 이것을 사용해서 먹이의 표면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가볍게 접촉하거나 갉아먹는다. 먹이 표면에 치설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닿게 되면 수축근에 의해 다시 당겨지고 입으로 운반해서 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 일도 잠시, 한낮의 태양은 생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견디다 못한 바위 표면에는 소금 결정체가 생겼다. 이렇게 강한 햇빛은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바위 해안 생물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그렇다면
바위 해안의 생물들은 한낮의 강한 햇빛을 어떻게 견딜까?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총알고등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이들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늘이 지고 수분이 남아있는 바위 틈을 찾아 이동한다. 또한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는 총알고등의 군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의 몸을 단단히 밀착시킴으로 해서 노출되는 몸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총알고등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과 달리 바위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따개비는 이 건조 환경을 어떻게 견딜까? 석회질의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따개비는 일단 자신의 입을 굳게 닫음으로써 몸 안에 수분을 유지한다. 삿가 쪽에 역시 그늘진 바위 밑에 단단히 밀착해서 활동을 멈춘다. 많은 바위 해안 생물들은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부분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데 미처 햇빛을 피하지 못한 불가사리도 그늘진 곳에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바위 해안의 생물들이 기다리던 밀물이 됐다. 가장 반갑게 밀물을 맞이하는 녀석은 따개비였다. 공기 중에선 꼼짝도 않던 따개비가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따개비는 덮개판을 열고 갈퀴같이 생긴 촉수를 이용해서 물에 떠있는 작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것이다. 바위 해안에는 생물들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해조 군락을 볼 수 있다. 이런 해조류들은 몸 전체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1차 생산자인 동시에 다른 생물들의 서식처가 된다. 이 해조류들 사이를 휘집어 보면 웅크리고 있다가 놀라는 엽새우나 뿔물맞이 개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해조류 사이를 보다 안전한 서식처로서 보장받기 위해서 갖가지 전략을 세운다. 톳나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이 등강류는 자신의 몸 색깔을 톳나물과 같은 누런색으로 변환시켜 살아간다. 적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호색을 띤 등강류를 알코올에 넣으면 본래 색으로 탈색이 된다고 한다. 거제도 남부 바위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채뿔 산호. 부채뿔 산호의 표면에서 살아가는 개오지도 완벽한 보호색을 띠고 있다. 이 개오지는 산호와 같은 색인 폐각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싸고 있으면서 산호의 조직을 먹이려 해서 살아가는 기생관계에 있다. 이들은 하나의 산호에 한 쌍의 개오지만이 살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다고 알려져 있다. 산호와 같은 폐각을 한 개오지를 멀리서 본다면 아무도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해조류의 한 부분으로 오해하기 쉬운 이 녀석은 몸이 대나무 같은 마디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다 대벌레로 불린다. 이런 대벌레의 행동은 자신의 몸 모양을 다른 물체와 닮게 해서 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생존 전략 중의 하나이다. 또 바다 대벌레는 주변의 해조류 모양과 자신의 몸 색깔을 같게 해서 위험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의 눈을 속이는 건 위장의 명수인 뿔물맞이개다. 등과 다리에 해조류 조각 같은 것을 덕지덕지 붙인 모습은 영락없는 해조류다. 이런 모습으로 해조류 옆에 붙어 있다면 감쪽같이 적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위장의 재료는 비단 해조류뿐만은 아니다. 이 뿔물맞이 개는 주황 해면을 이용해서 위장을 했다. 뿔물맞이 개들은 자신들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에 맞는 재료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위장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개의 표면에는 갈고리 모양의 털이 나 있는데 개는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위장물을 몸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다. 아름다운 촉수를 늘어뜨리고 있는 말미잘. 말미잘은
몸통 바깥에 잔돌이나 조개 껍데기를 잔뜩 붙여서 위장을 한다. 촉수를 오므린 채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돌무덤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위 해안의 생물은 위장과 보호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거미줄처럼 점액질로 만든 망을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고 있는 이 녀석은 뱀고등이다. 독특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뱀고등의 생존 전략은 석회질로 만든 단단한 관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다. 만일 외부로부터 위험에 닥치게 되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위 해안에는 뱀고등처럼 안전한 집을 가진 녀석들이 많이 있다. 재빠른 몸짓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꽃게지렁이다. 이 녀석의 모습을 보려면 밀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화려한 꽃잎 같은 깃털은 꽃게지렁이의 아가미관이다. 꽃게지렁이는 아가미관을 이용해서 물속의 작은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부스러기들을 걸러먹는다. 그리고 꽃게지렁이의 아가미관에는 빛을 감지하는 고감도 세포가 분산돼 있어 외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위험이 느껴지면 재빨리 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민첩한 행동은 인간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물속에서의 꽃게지렁이는 먹이를 걸러먹기 위해 촉수를 늘어뜨린 모습이지만 평상시에는 긴 대롱 모양의 관 속에 몸을 숨기고 산다. 피륙으로 이루어진 꽃게지렁이 집은 몸이 들고 나기에 편리하도록 매끄럽게 돼 있다. 꽃보다 예쁜 자태로 다발을 펼친 모습은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지렁이의 일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갯지렁이들은 바위 해안 생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관을 만든다. 완벽하게 집을 장만하지 못한 지렁이는 원시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갯지렁이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해서 모래와 조개 부스러기 등을 섞어 시멘트처럼 긴 대롱을 만든다. 갯지렁이의 긴 몸은 이런 작은 돌 무더기로 만들어진 서식관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호관에서 사는 갯지렁이들은 먹이 활동을 하는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몸의 머리 부분은 마디가 선명하고 다리도 발달돼 있다. 그러나 몸의 꼬리 쪽으로 갈수록 보호관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디가 불분명하고 다리는 거의 없다. 뒤쪽의 다리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갯지렁이들을 보호관 밖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바위 틈 속에 숨어 지내는 실타래 갯지렁이를 밖으로 꺼내보았다. 실타래 갯지렁이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육식성 고등의 공격을 받았다. 죽어가는 갯지렁이 냄새를 맡은 육식성 고등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순식간에 갯지렁이 한 마리로 고등들의 잔치판이 벌어졌다. 바위 해안에는 몸들레에 비늘털을 많이 길러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비늘 갯지렁이나 부채발 갯지렁이와 같이 다양한 갯지렁이들이 살고 있다. 바위 해안에 사는 갯지렁이들은 가끔씩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갯지렁이 한 마리가 다른 갯지렁이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주인이 바로 공격에 나섰다. 도끼서린 이빨이 빛을 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침범한 갯지렁이는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다.
바위 해안 옆으로 거대한 해파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두 사람이 들기에 힘들 정도로 거대한 이 해파리는 아마도 강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밀려오게 됐을 것이다. 바위 해안에는 날마다 강한 파도가 밀려온다. 이 파도는 바위 해안의 생물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바위에 부딪힌 파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들어 풍부한 먹이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위 해안의 생물들에게 거친 파도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이다. 수천 수백 마리가 붙어 빽빽하게 군집을 이루며 모여 사는 담치. 담치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위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한 힘의 족사 때문이다. 담치는 바위 표면에서 생활을 시작할 즈음 명주시일같이 가는 족사를 토해내서 바위에 부착한다. 족사는 여러 가닥으로 바위에 달라붙어서 파도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담치의 몸을 지탱해준다. 해수욕장에는 즐거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모래 해안에서도 생물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가로이 물놀이나 즐길 때가 아니라고. 어서서 먹이를 찾아 나서야지. 이 갯가 톡톡벌레는 죽은 생물들의 부스러기를 부지런히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지고 모래 해안에도 밤이 찾아왔다. 밤의 모래 해안에서는 낮 시간에는 볼 수 없는 녀석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녀석은 갑작스런 불빛에 놀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바다 잔벌레들이었다. 이 녀석들은 불빛을 피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더니 놀랄 만한 스피드로 모래 사이를 파들어가 숨어버렸다. 먹이 사냥에 나섰던 개 한 마리가 불빛에 놀라 빠르게 도망을 간다. 밤이 올 때까지 간신히 기다렸는데 여기서 잡힐 수는 없다고. 이리저리 도망가던 녀석은 익숙한 몸짓으로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모래 사이를 파들어가 보면 젖은 모래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모래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랑개다. 여기저기 파인 구멍은 바로 녀석의 집이었다. 갑작스런 사람들의 침입에 집 밖으로 나온 개는 눈자루를 고치 세우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물 빠진 밤의 모래 해안에는 이런 구멍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낮 동안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달랑개가 어둠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 놓은 흔적이다. 달랑개의 집 짓기는 특이하다. 먼저 안테나 같은 두 눈을 삐죽 내밀어 주위를 살핀 후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모래를 바깥으로 퍼내면서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다. 어둠의 장막이 내리는 깊은 밤. 밤에 바위 해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부지런한 갯강구들이 바위 여기저기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에 바빠 보인다.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던 군부도 먹이 활동에 나섰다. 바위 해안의 밤 시간은 낮 시간에 강한 햇빛에 활동할 수 없었던 생물들에게는 자유의 시간과 마찬가지다. 방석고등은 좀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 이 녀석은 아예 속살을 다 내보이고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어디 달밤에 일광욕 좀 해볼까. 아유, 시원하다. 낮에는 결코 볼 수 없는 행동이다. 밤에는 수분이 손실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둠으로 인해 적의 눈에 쉽게 띄지 않으므로
낮에 볼 수 없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은 바다를 향해 아침 인사를 하고 바위 해안의 생물들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바위 해안에는 썰물이 돼도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곳이 많은데 바로 조수웅덩이다. 이곳은 작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무릎고동은 한가로운 아침을 즐기고 고동 껍데기 속의 집게도 아침 청소로 분주하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불가사리도 기지개를 펴면서 아침 체조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것은 또 웬일일까? 기어다니던 고동이 갑자기 물에 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뭘 그리 놀래시나? 아침 운동엔 수영이 그만이라고요. 참 이만하면 내 배영 실력도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내 배영 실력 어때요? 아니 여긴 또 웬일이냐? 이제 나의 두 마리가 장난까지 치면서 춤을 추는구나. 기어만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둥이 헤엄을 치는 모습은 바위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조수 웅덩이에는 이곳에만 서식하는 고유의 어류들이 있다. 이 조수 웅덩이의 어류는 수분 증발과 강으로 인한 염분 농도의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뒷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이 녀석은 앞동갈배 도라치다. 앞동갈배 도라치는 주로 바위 틈의 작은 구멍 속에 서식한다. 앞동갈배 도라치는 바위 틈 구멍을 찾아 숨기 편리하도록 체격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구멍에 들고 나기 쉽도록 몸에 점액질이 풍부하다. 구멍이나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것은 조수 웅덩이에 사는 어류들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그물 배도라치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 돌장어 혹은 졸장어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물 배도라치는 바위 밑이나 돌 사이로 요리조리 헤엄쳐 다니기에 명수이다. 그물 배도라치는 앞동갈배 도라치와 마찬가지로 몸에 끈끈한 점액질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사실 때문에 거제도 지방에서는 갓난아기가 침을 많이 흘릴 때 약 대신 삶아서 먹였다고 한다. 조수 웅덩이의 어류들도 살아남기 위한 갖가지 전략들을 세운다. 이 배도라치들의 머리에 난 피질돌기도 그런 전략 중의 하나이다. 두 개의 피질돌기는 적들에게 자신을 무섭게 보이게 하는 위협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위장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피질돌기를 내밀고 구멍에 숨어있는 모습은 바위에 난 해조류 정도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조수 웅덩이의 어류들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이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아갔다. 예상한 대로 제주도의 조수 웅덩이에는 난류성 어류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서귀포시 부근의 문섬을 찾았다. 바다로부터 고립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문섬의 큰 조수 웅덩이에는 이곳을 흐르는 난류로 인해서 아열대성 물고기들로 특이한 전경을 이루고 있었다. 멸치들은 마치 훈련을 받은 선수들처럼 일정한 몸 동작으로 무리지어 다닌다. 뱅의 돔과 자리돔이 장관을 이루고 납작한 생김새의 쥐치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호랑이 무늬가 선명한 범돔과 제주도 근해에서만 관찰되는 난류성 어류인 황조까지 서식하고 있어 이 조수 웅덩이는 제주 근해의 바다와 환경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조수 웅덩이의 고유 어류인 배도라치들은 큰 어류들 틈에서 가끔씩 발견돼서 작은 어류들만 서식하는 거제 지역의 조수 웅덩이 어류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제도 남부 지역의 바위 해안. 이곳의 한 조수 웅덩이에서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물고기는 이제까지 조수 웅덩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고기로서 우리나라 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종이었다. 이 어종은 우리나라의 얕은 연안이나 조수 웅덩이에서 살아가는 배도라치 종류의 일종입니다. 머리 위쪽에 육질 돌기가 독특하게 생긴 형태로 나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이 표본을 현미경 밑에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되는 미기록 어종 중에 일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수 웅덩이 어류들의 적응력은 물이 빠진 바위 해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위 틈에 빈 폐각을 뜯어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죽은 뱀 고동의 폐각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이 녀석은 압동갈배도라치였다. 그렇다면 압동갈배도라치는 물이 빠진 이곳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뱀 고동 폐각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의 수분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동갈배도라치는 구멍 속에 약간의 수분만으로도 자신의 몸을 유지하는 적응력을 지닌 것이다. 큰 눈을 굴리면서 다음 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압동갈배도라치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바위 해안의 작은 구멍은 압동갈배도라치가 첫날 밤을 치르는 신방인 셈이다. 수컷 압동갈배도라치가 신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들뜬 마음에 수컷은 조바심을 치는데, 그러나 아직 암컷 배도라치는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물속에서 수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암수가 서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랜 산란을 마친 암놈은 마침내 신방을 나오고 수컷이 구멍으로 들어가 방정을 하면 비로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유물체에 붙어서 떠다니기를 좋아하는 민족의 삿갓이 일회용 라이터에 몸을 붙이고 파도에 떠밀려 조수 웅덩이에 나타났다. 민족의 삿갓과 같이 조수 웅덩이에는 이곳을 잠시 방문하는 어류들이 많이 있다. 숭어나 뱅의 돔과 같은 이들 일시 방문객들은 큰 고기에 위험이 없는 이곳 조수 웅덩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성장하면 큰 바다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곳 조수 웅덩이는 어린 고기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보육원 같은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수 웅덩이 물 속에는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종류의 플랑크톤이 눈에 띈다. 동물성 플랑크톤들 중 가장 많은 종류인 지각류나 요각류 등 다양한 종류의 플랑크톤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동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우선 식물 플랑크톤이 만든 에너지를 섭취하고 자신은 보다 높은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 조수 웅덩이 물속에는 플랑크톤 외에도 다양한 어린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해저류 주변에는 많은 고동들이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직 폐각이 완성되지 않은 투명한 몸의 어린 고동도 볼 수 있다. 유선형의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는 이 녀석은 납작벌레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표면이 뱀 가죽처럼 생긴 선충도 현미경에 잡혔다. 실제 크기보다 400배 확대를 한 이 선충은 조수 웅덩이 바다 흙속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조수 웅덩이의 해조류는 어린 고동이나 갯민송 달팽이, 단강류 등과 같은 생물들의 훌륭한 서식처였다.
팔에 붙은 군소가 길게 알덩어리를 이어가면서 산란을 하고 있다. 이 고랑 따개비도 산고를 견디며 한창 산란 중이다. 고랑 따개비는 봄철에 산란을 하며 또아리 모양의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다. 산란철인 5월이 되면 바위 해안에는 고랑 따개비들이 낳은 많은 알들로 그득하다. 이 고랑 따개비의 알 덩어리는 표면에 젤라틴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막이 쌓여져 1차적인 보호를 받는다. 바위 해안에는 영양이 풍부한 알 덩어리들을 후시탐탐 노리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젤라틴 투명막은 이런 침입에 대비해서 알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어미는 보다 많은 수의 알들을 낳음으로써 알의 손실을 막는다. 이 고랑 따개비의 알 덩어리는 수만 마리 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사실은 현미경을 통해서 알들을 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고랑 따개비의 알 덩어리는 마치 인간의 어린 생명체와도 비슷한데 수만의 개체가 모여 또아리 모양의 하나의 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고랑 따개비가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 이유는 열악한 바위 해안의 환경 속에서 성체가 되는 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 8월, 거제도 남부면 바위 해안. 멀리서 보면 마치 노란색의 벽화처럼 보이는 이것은 대수리들이 집단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대수리의 암컷은 작은 꽃병 모양으로 된 노란색의 알 캡슐에 수정란을 낳는다. 그리고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바위에 안전하게 부착시킨다. 그러나 종족 보존을 위한 생물들의 이러한 노력도 인간에 의해 무참히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수수산대학교 조연서 박사 팀은 마산, 진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 지역의 바위 해안에서 대수리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조사했다. 주요 항구 주변 바위 해안에서 채집한 대수리의 속살을 빼내어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대수리 암컷의 수컷의 생식기가 생기는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 이러한 생식 장애 현상은 선박의 일정한 유속을 방해하는 생물이 붙지 못하도록 선박에 칠하는 도료 성분이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료의 주성분인 TBT 등의 유기주석 화합물은 1ppT, 즉 수조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생식 장애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대수리의 몸속에 농축된 유기주석 화합물은 암컷이 알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산란관을 막음으로써 대수리의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맞지 않아 항구 주변의 바위 해안에서 대수리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생육 발달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또 굴 껍질들 자체가 얇아져 버립니다. 상당히 얇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상 까보면은 이 안에서는 육질이 얼마가 되느냐? 그럼 육질은 상당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주석 화합물에 의한 오염은 대수리뿐만 아니라 굴이나 홍합 등 다른 바위 안의 생물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TBT와 같은 유기주성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TBT와 같은 유기주석 화합물에 오염된 양식 어류의 등이 휘어지는 기형 현상이 이미 1970년대에 보고됐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도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농도로 농축된 해산물을 우리 인간들이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체에도 축적이 되는데 그 결과 다른 그 다이옥신이라든지 PCB 등 같은 발암성 물질과는 달리 암은 유발하지 않지만은 중추신경장애라든지 눈신경장애 등등의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 유기주석 화물질의 그 특성은 인체에 대한 독성보다도 해양 생물에 대한 독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으로 유입된 오염물질 중에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큰 그런 오염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온갖 지혜로 극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온 생물들도 이처럼 인간의 환경 파괴 앞에서는 꼼짝없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 곳에 부착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따개비는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를 남길까? 따개비는 먹이를 걸러먹던 여러 개의 갈퀴 가운데 하나가 변해서 교미침으로 성장한다. 짝짓기가 이루어질 때쯤 몸에서 길고 유연한 튜브 모양의 교미침이 나와서 옆에 있는 상대를 은밀히 유혹한다. 두 녀석의 따개비가 하나의 따개비를 놓고 경쟁을 벌린다. 따개비들의 적극적인 구애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마침내 배우자는 결정이 되고 교미침을 삽입해서 길지 않은 짝짓기를 한다. 따개비와 같은 종류인 거북선의 짝짓기도 마찬가지다. 짝짓기를 할 때쯤이면 여러 갈퀴 중에 하나를 신장시켜 배우자를 찾아 짝짓기를 한다. 이렇게 교미침을 이용한 종족 보존의 방법은 평생을 한 곳에 부착해서 살아야 하는 따개비와 거북선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바위 해안의 생물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들 바위 해안 생물들은 대부분이 유생 발생기를 거쳐 성장하게 되는데 이 유생은 일시적인 플랑크톤 형태여서 연안의 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먹이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바위 해안은 어린 물고기들의 보육원 같은 곳이다. 어린 물고기들은 물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바위 해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서 바다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바위 해안은 큰 바다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